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노벨상 시즌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6개 부분의 수상자를 선정한 노벨상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글로벌 이벤트죠. 특히 평화상은 상처 입은 세계의 양심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이 와중에 저는 뜬금없이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 메달을 떠올렸습니다. 4년에 한 번씩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간혹 노벨상에 대한 수학 부문이 없는 게 알프레드 노벨의 수학자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이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별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느닷없이 필즈 메달 이야기가 떠오른 거는 작년에 봤던 기사 때문입니다. 작년 2018년 필즈 메달을 받은 수상자 중 한 명. 그 한 명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코체르 비르카르 교수입니다. 필즈상을 받고 메달과 지갑을 행사장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또 한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기도 하죠. 비르카르 교수는 사실 쿠르드 난민 출신입니다. 이란에 걸쳐있는 쿠르디스탄에서 태어나 자랐다가 테헤란 대학생 시절 영국에 와서 정치적인 만명을 신청해서 그 후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명은 원래 페르듄 데락산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망명에 살면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코체르 비르카르는 쿠르드어로 망명 수학자라는 뜻이랍니다.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지역 공격과 또 늘어나는 사상자 숫자를 들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르카르 교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본명을 되찾는 날, 중동에도 평화가 올까요? 김지윤의 픽이었습니다. 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는 인터뷰 쏙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빅딜, 스몰딜, 노딜, 이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있는 지금 미중 무역협상 어떻게 마무리될지 쉽게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이 홍춘욱 교수님은 정말 사회과학, 경제학 서적으로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를 내신 돈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사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재밌게 흥미롭게 그 경제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 질문 요새 이것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네, 예, 오늘만 벌써 두 번째네요. 아,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이제 물어볼 텐데 일단은 한 7시간 정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스몰 딜의 네. 가능성은 꽤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됐고 그게 오늘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 환율이 1180원까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종의 지표식물처럼 움직이는 통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저 중국의 위에나가 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달러에 대해서 7위엔 넘어서면서 포치라고 그때 예, 했었죠. 그렇죠. 네. 7위엔을 막아서 두겠다고 해서 포치라 그랬는데 이제 깨졌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위에나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이 환율 조작국이야. 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8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정말 뜨거운 8월이었죠. 네. 외환시장에서는 거의 경악했고 1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던 게 네.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한국 원화 가치가 중국 위에나의 환율하고 상당히 연동돼 있는데 네. 오늘만 놓고 본다면 일단 협상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굉장히 부각됐다. 그러니까 잠시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측에서 관세를 높여서 때리겠다 하니까 중국 측에서 갑자기 환율이 쑥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은 이제 사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상품들 값이 높아지고 그러면 중국이 손해를 보니까 환율을 떨어뜨려 갖고선 그거를 상쇄해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을 조작한 게 아니냐.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던 일이 그게 다 8월에 있었던 일이고 얼마 전입니다. 네,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어쨌든 관세라든지 환율 부분에서 서로 안 건드리기로 조금 스몰 딜을 맺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네, 일단 그 15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2,500억 불, 정말 큰 돈입니다. 네. 우리 돈 300조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25% 부과하던 걸 30%로 인상하겠다. 네. 했던 걸 이제 원래는 10월 1일 날 부과하기로 맞아요. 했었는데 이번 협상이 10일 지금 열리고 네네. 있으니까 미뤄. 이걸 네. 15일로 미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스몰 딜에서 핵심 내용은 중국이 환율을 올렸던 걸 좀 인하해주고 다시 말해서 1달러에 대해서 지금 7.1415에서 거래되는 걸 네네. 다시 앞자리가 6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은 15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인상을 좀 연기해주고. 예, 뭐 취소해주면 좋겠지만 연기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랑 맺었던 것처럼 너네 환율 조정할 거면 우리한테 미리 통보해줘. 또 지난달에 외환시장 얼마 개입했니? 그 숫자도 보고해. 그리고 앞으로 개입할 생각이 있으면 미리 계획도 밝혀. 이런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서로 좀 이야기하자 하는 그런 협정을 맺은 바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중국이랑 요걸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다 할까요?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중에서 안 하도록 노력한다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약속은 사실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안 지킨 적이 있으니까 미국 측에서도 확실하게 이거를 법으로 적어라라는 걸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네, 뭐 이제 네. 대표적인 게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네. 또 특허 맞아요. 그리고 네. 내수시장 기술이, 개방. 예, 뭐 맞습니다. 기술 이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정말로 중요한 핵심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스몰딜이죠. 그렇죠. 빅딜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화웨이 사태에서 본 것처럼 기술 도둑질을 해간 거 아니냐. 중국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방문을 하면 페이스북 접속이 갑자기 안 되고 안 되죠. 구글도 안 되고 지메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마음대로 팔면서 왜 우리의 서비스는 중국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가? 이거 굉장히 차별이 심하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인 보조금이 있고 또는 명확한 보조금이 네. 있는데 암묵적인 보조금이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저금리로 기업들에게 대해서 산업자금 대출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미국이 불리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 실제로 뭐 중국의 성장률이 아무리 낮아졌다 그래도 한 6, 7%. 여기다가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때문에 물가도 요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걸 그렇군요. 생각하면 명목 성장률로 보면 8% 9% 되는데 네. 대출 금리는 뭐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그렇죠. 지급받는 혜택 특혜를 누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쓰면 안 된다. 근데 이럴 걸 이제 막으려면 경제 정책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의해서 금리가 좌우되도록 해 또는 입찰을 해야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야, 중국이 1949년 벌써 70년 전의 일입니다만 49년 10월 1일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이제 장악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네. 이거 해주겠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좀 정정당당한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면 우리 이거 계속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 서로 할 네.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 빅딜은 무리다. 지금은 좀 되면 굉장히 좋지만 네. 일단 현재로서는 스몰 딜만 돼도 시장은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몰딜 정도만으로도 뭐 그 세계 경제는 그래도 괜찮다. 오늘 환율 보시나요? 떨어진 거 보면 아니 왜냐면 제 기억에 어제 뉴스였나요? IMF하고 월드뱅크하고 둘 다 미중 그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내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될 거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예, 얼마 전에 네. 보고서를 썼어요. 네.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감세가 이제 올해 미국 감세가 끝나거든요. 네네. 2017년 말에 2년 했던 그렇죠. 감세 정책이 끝나는데 IMF가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감세 정책을 더 연장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봐선 감세를 연장하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중단되는 게 훨씬 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네. 왜?
경제 활동을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당신들은 지금 사람들을 전부 다 겁에 질리게 하고 있어. 음. 이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의 훈수를 이 보고서 말미에 정책 당국자에게 그렇게 아주 쓴소리하는 보고서는 IMF 보고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IMF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IMF 측에서 한국한테 이제 돈을 더 풀어라. 정부 지출 늘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경제가 조금 안 좋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사인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한국 경제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사인은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나왔던 보고서에서 네. 이미 주기 시작했고 이제 이번에 10월 보고서에서는 더 확실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IMF에서 발간한 6개의 그림으로 보는 한국 경제라는 재밌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냥 뭐 그림책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러면. 예, 저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뭐 논문 보고서 보는 게 일인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굉장히 좋죠. 금방 아는 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보고서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두 번째 한국의 재정이 너무 건전하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해서 건전하다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경제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10월 달에 나온 이제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재정 수지 흑자가 내년 1.55%.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흑자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나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정부들은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법인세 인상했고 또 2015년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연말 정산 파동이 한번 있어서 맞아요. 전부 다 돈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토해내야 됐던 그런 안 좋았던 기업들이 있었죠. 여기에 왜 떠올리게 하죠? 또 담배세까지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금융종합과세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종부세까지 이건 뭐 이제 세금 많이 도입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좀 증세로 가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좀 세금을 적게 거둘 수는 없으니까 대신 세출, 다시 말해서 정부가 돈을 좀 많이 쓰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2017년, 16년에는 좀 이렇게 재정 지출을 줄이는 스탠스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건전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 디플레이션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데 정부가 너무 이렇게 돈줄을 조이는 거는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권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박사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예, 저도 동의하는 게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난 8월이랑 9월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마이너스였다. 네. 일단 이건 뭐 지난해 여름에 39.7도까지 갔던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제일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신선식품 물가, 채소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급등했던 거가 올해는 이제 반대로 그만큼 안 더우니까 신선식품 물가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물가가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다가 이제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2014년 이후로 지금 5년째 연간 물가가 2%를 못 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목표 이러면 2%잖아요. 그래서 2%를 넘기면 금리 인상, 2% 밑으로 가면 금리를 인하하든가 해서 어떻게든 물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세상에 5년째 계속 물가가 그러니까 2% 밑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건 경제 전체로 본다면 물가의 하락 압력이 조금씩 우세해지고 있는 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마이너스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온 건 아니지만 이제 적어도 경고 정도는 경고 사이렌은 울릴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13위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나라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데요. 뭐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제가 시간을 벌써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핵심적인 걸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강국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체 평가받은 나라 중에 1등. 그리고 이게 경제만 이렇게 따진 건 아니군요. 네, 뭐 다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호황일 때는 쉽게 뽑고 네. 불황일 때는 좀 안타깝지만 레이오프 사람들의 네. 일자리를 좀 이렇게 재조정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어떤 안정성, 재정 안정성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 능력, 네. 그리고 두 번째 거시경제의 안정성, 세 번째가 SOC 사회간접 기반 시설, 네. 네 번째는 혁신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 1등에서 6등 사이에 평가를 오. 받았는데 이제 아까 안 좋은 이야기했던 거는 어떤 거예요? 뭐 노동시장 유연성은 아. 뭐 세계 최하위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가 좀 그 경제 규모가 네. 작은 편이잖아요. 내수시장 그렇죠. 규모는 또 예, 작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 시장의 경제 규모 이런 것들도 좀 작은 편이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쩌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혁신을 잘 일으키긴 하는데 또 경제 이런 다이나믹하냐 뭔가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들이 막 출현하고 이러느냐 이런 동력이 것들을 조금 부족하다 뭐 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은 잘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극적인 성장의 전환이나 역전극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잘하는 기업들이 계속 잘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새로운 막 이런 아, 예. 기업들이 나타나서 치고 가고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잘하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공부 잘하는 그래서 것처럼. 이제 혁신 성장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뭐 벤처 육성, 스타트업들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을 네네. 평가받는 큰 기업들. 큰 그 혁신 기업들의 숫자가 뭐 3개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또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거나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아무튼 저도 이 그렇군요. 보고서 읽어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 재밌어 보여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드네요. 네, 오늘 사실 경제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예,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오시면은 또 다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네,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영향력이 큰 상 하면 아무래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년 10월 돌아오는 노벨상 시즌이면 누가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또 우리나라 노벨상 뭐 수상자는 언제 나올까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이야기부터 노벨상을 둘러싼 소소한 궁금증까지 자세한 이야기 제 옆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6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누가 먼저 탔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16살 이렇게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알았는데 아니고 네, 에티오피아의 예, 그렇습니다. 아메드 총리. 그래서 이제 아비 아머드 총리가 이제 네. 받았는데 43살밖에 안 된 젊은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종식을 시켰다.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이제 가능을 했었는데 어떤 국가와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었냐면 에리트레아라고 네네. 하는데 대부분 다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1950년대 에티오피아에 합병이 됐다가 그 이후에 30년에 걸쳐 가지고 독립 투쟁을 했고 독립을 했는데 이게 국경 도시 문제 때문에 네네. 서로 전쟁을 벌여 가지고 한 뭐 7만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걸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종식을 시켰는데 그게 2018년 작년이었죠. 예, 정식을 한 게. 작년이었죠. 평화협정을 그런데 맺고. 군 출신이에요. 네. 군 출신인데 어떤 작업을 했냐면 군부들을 정면으로 이제 개혁 작업을 한 거죠.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전쟁을 바라는 쪽은 사실 군부 쪽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군부 쪽을 일종의 이제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 만에 취임 15일 네. 만에 뭐 예를 들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연방경찰위원장이라든지 정보보안수장들을 다 교체를 한 거죠. 그 작업이 있고 나서 민간 그런 인사들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평화협정까지 갈 수가 갔다. 있었다. 그러니까 단지 평화협정만을 맺었기 때문에 수상을 받았기보다는 그 지난한 작업들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점이 좀 인정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디오피아의 아비 아메드 총리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잘 적정을 이 하다. 에티오피아가 그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먼 나라처럼 그렇죠. 느껴지죠. 예. 그런데 우리하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죠. 한국 전쟁 참전을 했잖아요. 참전 국가고요. 네. 지금도
그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네.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 국립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아,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좀 아니, 네.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그렇게 또 이어져서 반가운 소식이 되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 그 노벨상 후보자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후보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놓지는 않잖아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거 자가 발전한 케이스.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노벨상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면은 그 추천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고 누가 추천을 했느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학상은 그런 게 아예 없고요. 네네. 예, 각 부문별로 좀 다르군요. 예, 이제 과학자들한테 사전에 뭐 수상한 사람이 포함을 해서 네네. 각 부문으로 1,000명으로 이제 에게 발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각 부문 한 6,000명 발송을 하는데 절대 금지가 자천입니다. 스스로 추천을 안 낸.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은 받았는데 아베 총리는 아니고 뭐 연방의회, 미국 연방의회에서 뭐 추천을 했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평화상이 한 300명 정도 추천이 돼서 후보에 올랐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 툰베리였는데 아마도 나이도 너무 어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뒷소문을 좀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아메드 총리도 사실은 아마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무엇보다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벨상에서는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16살의 이제 최연소 환경운동가의 주기에는 아직 실체적인 것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지금 저희가 노벨상이라고 그러지만 네네. 사실 노벨 과학상하고 평화상하고 문학도 문학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제학상하고 네네. 이게 그 시상 주체가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절차도 다 예, 다릅니다.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예. 수상을 하잖아요. 예. 다른 상들은 다 스웨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옛날에는 역사를 보면은 네. 한 나라였죠. 스웨덴하고 그렇죠. 노르웨이하고. 예, 예. 근데 왜 평화상만 노르웨이로?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그렇게 저게 된 것 같아요. 경제학상은 69년부터 시작. 경제학상 69년부터.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흥미로운 게 왜 노르웨이에서 오슬로에서 줄까 평화상은 스웨덴이 아니고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노벨 입장에서는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뭐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알겠습니다. 문학상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2명의 수상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2명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올해 2명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작년에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뤄졌던 것을 이제 올해 줬다 이렇게 보는 예. 것이 맞죠. 그래서 밀린 숙제를 이제 올해 다 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린 이유는 바로 네. 미투 운동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이 뭐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유명한 사진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림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기도 했고 부인이 이 한림원의 종신위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사가 18명을 이제 성추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 부인을 통해 가지고 또 막강한 영향력도 행사 왔는데 과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 종신위원 8명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문학상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를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그 문학상을 뺀 나머지 상들은 공동수상이 일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문학상만 계속 한 명씩 그렇죠. 예. 단독 수상을 하다가 제가 찾아봤더니 74년하고 66년에는 진짜 한 해에 2명 그런가요? 공동수상을 시상을 했더라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군요. 예, 굉장히 드물죠.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상 쪽은 다 끝났고 사실 다 끝났는데 경제학만 지금 남은 건데 그렇죠. 예, 물리학, 생리의학 그리고 화학상 예. 업적이나 뭐 이런 거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거 뭐 어렵게 설명드리면 쉽게 해주셔야 돼요. 예, 맞아요. 생리의학상은 이 산소 그 결핍 네네. 상황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질식을 한다고 그러죠. 네네. 근데 우리
이제 개체 수준에서의 질식도 있지만은 세포 수준에서도 산소가 모자라면 질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네. 세포 단위에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 내부에서 유전자가 그 힘을 발휘해요. 벌써 어려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포가 어떻게 네. 그 대응을 하는가, 요거를 알아낸 거고요. 네, 누가 닿나요? 그래서 그 미국 분 두 네네. 사람하고 그 영국 사람하고 네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상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우주에 대한 거고 두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피블스라는 네. 분은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빅뱅 이론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주의 역사 네. 그리고 우주의 거대 구조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 분이고요. 네. 나머지 두 분은 그 제네바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외계 행성이라고 해서 그 태양이 아닌 그러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 지구 같은 행성들을 네네. 찾아내는 일을 했어요. 달도 해가 안 비치면 네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별빛의 아주 작은 변화를 가지고 그 별들의 행성이 있다는 네. 걸 찾아내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사실은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건 아시잖아요. 그 화학이죠. 네, 화학에 일본의 화학이 예. 그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네.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휴대폰에 들어있는 네네. 배터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ESS라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부대 시설로 들어가는 그게 전부 리튬 이온 네네.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개발하신 분들인데 네. 특히 그 굿이너프라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 계신 분은 연세가 97이세요. 최고령 고령자네요. 수상자입니다. 네. 역대 최고령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근데 이 일본의 그 요시노 아키라 연구원? 예. 이분이 아주 독특하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그거를 그 상용화, 실용화를 시킨 아주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일본은 24번째라고 그래갖고. 그 전체적으로 과학만 과학만 24명이고요. 24명. 그 문학하고 평화상까지 더 합치면 많아지겠죠. 28명이 받았습니다. 과학상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다섯 번째 과학상 강국입니다. 그 기초가 강국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고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예. 거의 100년에 걸친 투자가 이제서 10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네.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기초과학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 이 메이지 유신, 그 명치 유신이 일어났던 때가 서양에서 현대과학이 시작하던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일본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서양에서 시작하는 현대과학의 그 경기를 그 육상 경기를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1901년에 노벨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1901년에 생리의학상을 에밀 피셔라는 분이 받았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기타사토라는 일본 사람이 받아야 될 거를 그 에밀 피셔가 뺏어갔다 이렇게 그때부터 주장을 합니다. 벌써 노벨상을 받을 예.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기타사토라는 했군요. 분이 일본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기타사토하고 에밀 피셔의 지도 교수가 네. 코치라고 하는 세계 세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 전통이 뭐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네요. 우리하고의 차이점, 네. 극단적인 차이점이 그겁니다. 일본은 서양의 현대과학을 네. 같이 시작한 나라고요. 동양에서 유일하게. 네. 우리는 현대과학이 최고로 그 발전한 단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승선 다 가서 그 참여를 했고 일본은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본이 47년에 실제 노벨상을 처음 받았고요. 지난 20년 동안에 19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뭐 한국은 언제 받냐, 뭐 일본은 벌써 여러 명이 받았다 그런 비교를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뭐 어떤 성과주의 같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기초 과학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사실 먼저 마련해 주는 게 그 부분에 중요한 대해서 거기 정말 때문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게 많네요. 노벨 과학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뭘 잘못한 네네. 것 같이 우리가 투자를 잘못하고 노력을 잘못한 것 같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과학에다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아. 그 대신에 기술에다가 투자를 했죠. 그건 굉장히 기술에다 네.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최고의 성과를 거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다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와서 왜 다른 거는 안 했느냐라고 우리는 관심도 안 가졌던 그런 성과를 요구하는 거죠. 통닭집에 가서 이 집에는 왜 햄버거는 잘 못 만드냐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시각을 달리해야 사실 좀 된다는 부연 말씀이시구나. 설명드리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과학하고 공학의 그 기본 개념조차도 분리를 하지 않아요. 과학과 공학. 예. 그래서 과학은 기초 원리죠. 그래서 뭐 물리학, 화학의 기본 원리를 하는 것이고 사실 공학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이제 엔지니어링에 관련해 가지고 응용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응용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하는 네. 쪽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에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공학 쪽에 뒤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하는 전혀 거는 그렇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않다는 게 네. 동의를 전혀 합니다. 그렇지 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경우도 네네. 미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어요. 70년대에. 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거를 상품화를 못 해가지고 그 고민을 하던 거를 일본 사람이 풀었습니다. 그 네. 요시노 라는 분이 아키라. 풀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번 거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 지금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네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고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 근데 얼마예요 상금이? 그래서 뭐 한 11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와. 하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쪽은 이제 공동 수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공동 수상하면 이렇게 쪼개게 나눠 내는 먹어요? 거죠. 근데 문학 쪽은 공동 수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네. 혼자서. 상금만 생각을 하면 문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또 뭐 과학 쪽 같은 경우는 팀이 있어요. 그럼 팀이면 또 팀 네. 구성원들한테 또 그렇겠네요. 나눠줘야 그 되기 연구실 때문에. 팀이 있으면 이렇게 또 나눠주고 그래서 그러긴 해야겠네요. 뭐 노벨상을 받게 되면 얼마 받느냐라기보다는 수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그게 먼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군요. 있겠고 어떤 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달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메달은 금으로 돼 있느냐? 그래서 안에는 18K로 돼 있고 바깥에는 24K 이렇게 도금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사실 그게 경매에서는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크립 같은 경우는 그 메달이 한 23억까지 그 경매에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 경매도 내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DNA 구조를 밝힌 분인데 네네. 이분이 말년에 아주 젊었을 적에 네. 노벨상을 받았는데 말년에 좀 힘들어지셨어요? 그 잘못해가지고 네. 인종차별 발언을 많이 했어요. 아. 그 흑인은 그 태생적으로 머리가 나쁜 네네네.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유전자가 해가지고 나쁘다 이런 말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우생학적이군.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연구소에서도 밀려나고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벨상 팔았군요. 그 메달을 메달을. 내놨다가 그걸 다른 분이 사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본인한테. 그렇군요.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지금 4708님께서 노벨상을 한국과 일본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예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벤트고 또 즐겁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학상 하나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노벨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스포츠 이슈를 빠르게 전하는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스리랑카에 8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편 메이저리그 소식이 들어와 있죠. LA 다저스가 그야말로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류현진 선수 월드시리즈 반지를 끼든가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부터 월드컵 축구 예선전까지 생생한 스포츠 소식 서영국 해설위원 그리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이건 빼먹을 수 없다. 그래갖고 연락을 드렸어요. 어제 경기장에 계셨다고요. 두 분 다 계신 거죠? 축구 네. 경기장. 서영욱 네. 위원님은 직접 중계를 하셨고요. 네. 네, 저는 그 관중석 꼭대기에서 그 추운 날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했는데 골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좀 졸았어요. 긴장감이 떨어져서 한 2골 정도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저야 뭐 그냥 TV로만 봐갖고 그러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뭐 사실 아무리 약체라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많은 골이 나는 시합이 참 흔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피파 랭킹 37입니다. 그런데 네네. 상대팀 스리랑카가 202위인데 피파 가맹국이 이제 210개국이니까요. 거의 뭐 최하위 수준의 그러네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스리랑카가 어제 날씨가 스리랑카가 30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온 선수이다 보니까 어제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선수들이 후반전에 장갑을 끼고 나올 정도로 정말요? 추위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손쉬운 그런 시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스리랑카 선수들이 와갖고 너무 춥다고 네. 겨울 막 점퍼 뭐 이런 거 사 입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기는 했었어요. 네. 일단 선수들 활약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아주 뭐 그냥 너무 열심히 뛰는데 네. 어느 선수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아무래도 뭐 김신욱 선수를 김신욱 빼놓을 수 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4골 기록을 하면서 보통 이제 3골 헤트트릭 넣으면 끝나는 줄 헤트트릭하고 알았는데. 하는데 한 골 더 넣었죠. 네. 팀 득점의 절반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김신욱 선수가 벤투 감독 오고 나서 별로 이렇게 부름을 못 받았었어요. 네. K리그하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역시 피지컬적으로 체격적인 우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뭐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고 본인에게도 앞으로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네.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성무 기자님. 네, 저는 역시 손흥민 선수 단연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스리랑카전 이 선발 라인업을 보고 나서 아니 뭐 이런 경기에 손흥민까지 출전을 시키냐 이런 자신감은 워낙 좀 실력 차가 많이 나니까 네. 손흥민 좀 쉬게 해주자 네. 뭐 이런 기자들끼리 뭐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 주장 아닙니까? 정말 캡틴답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말 상대가 약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토끼를 잡을 때도 뭐 호랑이가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자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비유가 잘못됐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네. 손흥민은 역시 손흥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사실 그 이강인, 뭐 손흥민, 또 황희찬 같은 선수들은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라는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미국 야구에서 포스트 시즌 정도 네. 되는 정말 최고 선수만 나오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한 선수가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존중해줘서 고맙다. 모든 이런 주축 선수들이 나와서 최선을 그렇죠. 다해준 것이 아무리 우리가 크게 졌더라도 우리를 그래도 상대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이날 상대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원에서 멋진 패스 많이 보여주고 네. 화려한 드리블을 많이 보여주면서 또 마르세유 턴까지 했고요. 네네.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 팬들의 아주 가장 많은 박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또 경기에 조금 약간 잡음도 좀 있었어요. 뭐 스리랑카 선수들이 약간 좀 비매너스러운 모습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주심 뭐 판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스리랑카 선수들이 뭐 비매너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체격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라도 늘어지자 뭐 다리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자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죠. 부상 없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덜하고 그렇죠. 체력을 좀 아껴가면서 그런 좀 요령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잘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심 논란 있잖아요. 그 손흥민 네. 선수 관련해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전 그러니까 15분까지 딱 뛰고 이제 권창훈 선수하고 교체가 돼서 네. 나갔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김신욱 선수한테 본인이 차고 있던 주장 한 장을 옮겨줬고요. 네. 또 나가는 과정에서 주심이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무조건 중앙선 쪽이 아니라 이제 아무 쪽이나 가까운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심이 계속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바뀌기 이전 규정들은 이제 중앙 쪽으로 나왔어요. 네. 나름 이제 뛰어나왔다고는 하는데 주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시간을 끌었다. 지연했다는 이유로 카드를 줬는데 경기 끝나고 벤투 감독이 굉장히 성을 냈습니다. 네, 주심이
주목받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약간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이 카드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사실 좀 쉽거든요. 네. 최종 예선 같이 중요한 그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북한과의 경기예요. 네. 평양에서. 이거 뭐 중계가 되는 건가요?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그 M사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제 나간에 만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달 초만 해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북한 쪽에서 답이 없어서 일단 현지 생중계는 무산이 됐고요. 이제 나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네, 경기 15일인가요? 일자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중계는 불가능하고 이제 생중계 자체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레바논이 북한 원정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생중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여자 대표팀이 평양 가서 경기를 했을 때도 생중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루머들이 많습니다만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생중계 여부 자체도 지금 3사에서 아직까지 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직항으로 갈 수도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사실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서울타임즈에서.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죠? 네, 뭐 직항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안 지금 되는 상황에 거예요? 심지어 네. 취재진도 지금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네. 대표팀 만. 선수들하고 아주 축구협회 그 관계자 아주 일부하고 네. 이렇게만 가가지고 정말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선수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참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재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팬들이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징계를 받을 경우에 무관중 경기를 하거나 뭐 이런 네. 그 불이익을 받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팬들도 없이 만약에 중계가 안 된다면 한국 사람도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좀 피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올바르지 않은 지금 진행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좀 모든 게 좀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실력으로 네. 따지면은 뭐 질 수 차이가 없는 나죠? 상대죠.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고 지금 이런 이 환경적인 요인도 네네. 분명히 있고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성인 축구 선수가 된 이후에 인조잔디 안 차본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손흥민, 이강인 선수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두 선수 다 유소년 때만 차보고 인조잔디에 공 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부상 위험도 있고 아무 공이 튕기는 어떤 정도도 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선수들에게 부담이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환경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7763님이 손흥민 선수 어제 경기에서 옐로카드 받아서 다른 중요한 예선에서 못 뛸 수도 있으니 이길 만한 경기에서는 옐로카드를 미리 받고 약팀 경기에 안 뛰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 같은 말씀을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축구를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감동이 돼요.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당분하고. 네. 네, 우리 7763 감독님. 네, 알겠어요. 제가 전해드렸어요, 일단. 네. 야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제가 그때 나오셨을 때 네. 커쇼는 무슨 가을 공식이 있나요? 왜 그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승률 1위였잖아요, 다저스가. 그렇습니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승률 1위였고 네. 또 그 마지막 5차전도 마지막까지 3대1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컷쇼가 나오고 나서 연속 타자 홈런을 맞고 3대3 동점을 허용했고 결국 연장전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네. 이건 뭐 다저스 입장에서는 최악의 패배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 포스트 시즌에 안 나온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컷쇼가 얼마나 좌절을 했냐면요. 그 다음에 이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때 너무 좌절해가지고 그래 나 지금 최악이야 변명의 여지 없어 나 지금 완전히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정말. 뭔가 좌절스러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컷쇼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네. 책임감이 강하고 맞아요. 뭐 그런 선수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이 멘탈이 땅끝까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커쇼 선수가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사진. 이렇게 약간 멍해갖고서는 더가웃에서 그 정신을 약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있는 거를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감독 탓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컷쇼가 가을 야구에 징크스가 있다는 건 알고 네. 있고 또 선발 투수잖아요.
투수잖아요. 불과 이틀 전에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무리수거든요. 무리죠. 예. 정상적인 투수 운영이 아닌데 거기서 굳이 컷쇼를 내보냈어야 했나. 그렇죠. 더구나 컷쇼는 올 시즌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구위가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컷쇼를 내보냈다는 점에서 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지 언론이라든지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도 야구 보시죠? 네, 박찬호 선수 때 많이 봤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아니 근데 왜냐면은 류현진 선수 이게 원래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하고 월드시리즈에서 붙으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둘 다 굉장히 전통이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월드시리즈 반지를 또 갖게 되면은 네.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FA 시장에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또 이것도 메리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현진 선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FA 시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LA 다저스 잔류할까요? 뉴욕 양키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고 네. 이제 올해 뛰었던 팀을 떠날 때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진심 번역기로 돌려보면은요 뭐 살짝 아쉽긴 한데 네. 난 돈이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유현진 선수 에이전트가 슈퍼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스콧 보라스입니다. 이건 그분. 네, 무슨 의미냐면은요. 네. 좋은 조건 알아서 좀 챙겨줘 이런 뜻입니다. 물론 다저스에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유현진 선수 지금 32살, 우리 나이로 3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FA로서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크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네. 정말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월드 시리즈 반지는 얻지 못했지만 또 다른 선물을 얻었죠. 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저스는 졌지만 유현진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현진 선수의 아내인 이 배지연 아나운서가 또 임신을 했다. 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유현진 선수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이 비시즌에 유현진 선수에게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징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5957님께서 어제 제 가을 야구가 끝난 날입니다. LA 다 졌어. 그리고 LG 트윈스도 끝나고 축구가 위안 하고 그리고 양산 쓰는 남자님이 이성무 기자가 예상하는 2019 월드시리즈 우승팀 저는 양키스예요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수요일날 말씀하시긴 했는데 한 번 더 밝혀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템파베이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으로 좀 응원하는 팀이 세인트루이스 카지널스예요. 이 팀 왜요? 별명이 가을 좀비거든요. 가을만 되면은 죽지 않고 때려도 살아난다 그래서 가을 좀비인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세인트루이스에 제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좀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세인트루이스가 굉장히 끈끈한 야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또 제 스타일에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좀 언더독 팀이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짐 에드먼즈 선수가 있을 때 2004년 5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엘버트 폴스 신인 때 거의 시절인 것 같은데요. 신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막 전성기 막 이럴 때였는데 네, 하여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스포츠 얘기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에 또 축구 얘기 북한하고 경기 이제 치르고 나서 한 번 더 저희가 보실게요. 네. 그때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욱 해설위원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벤졸로스님 청취자분들 진짜 닉네임이 너무 기발해서 제가 항상 웃어요. 월요일 목요일 김 박사님, 불금에는 금 박사님이라고 산뜻한 음악으로 퇴근길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채널 고정하신다는데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네, 그리고 어제 스팅 노래 신청하신 황정훈님 오늘 들려드립니다. 스팅의 브랜뉴 데이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345선이 최대 15분씩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참고하시고요. 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쉬어요.